삼성이 어디 가겠어? 베트남 차관의 한마디에 하노이 총리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에게 5,200억 원의 세금 폭탄을 던진 베트남. 미국도, 중국도 함부로 못 건드린 삼성을 상대로 말입니다. 한국 기업 따위가 뭘 어쩌겠어? 베트남 고위 관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단 2주 만에 삼성이 움직였습니다. 공장 40%를 인도로 이전한다는 폭탄 발표. 더 충격적인 건 수백 개 협력사가 도산 위기에 베트남 경제 70%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는 사실입니다. 떠난다는 협박이 아니라 조용히 떠나버린 한국 기업. 도대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그날 오후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공장 간판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48해를 살면서 그 간판만큼 자랑스러운 풍경도 없었죠. 타이응 우엔성 투자유치국장이라는 제 직함도 이 도시의 기적도 전부 저 간판에서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컴퓨터 화면 모서리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 라인 40% 인도 이전 발표.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지에 쏟아졌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온몸의 감각이 그 한 줄 문장에 빨려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가락이 떨렸죠. 기사 본문을 읽는데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40조 원 투자 규모, 18만 명 고용, 협력업체 420개. 이 숫자들이 전부 우리 타이응 우엔의 숫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였던 숫자였죠. 40%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감축이 아니었어요. 이 도시 경제의 70%가 삼성 공장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숨통이 조여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국장님, 비서실장 응우엔탄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 침착한 사람인데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판반민 성장님이 지금 당장 오라고. 알아. 나도 봤어.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젖은 바지가 차갑게 달라붙었지만 갈아입을 여유도 없었어요. 복도를 뛰어가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협력업체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죠. 플라스틱 부품 만드는 응사장, 포장재 공장 운영하는 래시, 물류센터 대표 파명.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0여 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어요. 충격, 당황, 그리고 공포. 판반민 성장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너머로 삼성 공장 건물이 보였죠. 석양빛에 빛나는 그 건물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레반두원 국장. 성장이 돌아서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당신이 유치한 공장 아닙니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해 전 아무것도 없던 논밭에 공장을 세우겠다던 삼성 실사단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악수했던 김현수 팀장의 손이 생생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었죠. 인프라는 만들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 말을 믿고 달려왔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고 병원이 들어서고 국제학교가 문을 열었죠.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왔고 빈 상가에 불이 켜졌습니다. 제 월급도 올랐고 결혼도 했어요.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병원도 삼성 덕분에 생겼죠. 모든 게 삼성이었습니다. 타이응 우엔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요. 국장님, 중앙정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획투자부 응우엔드 차관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사흘 전이었죠.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어디 가겠어요? 걱정 마십시오. 그 오만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었어요.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의 눈빛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답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삼성 측에 직접 연락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기업이 공식 발표를 한 순간 모든 게 끝난 거라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삼성 공장의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 저 불빛 하나가 수만 가정의 저녁 식탁을 밝혀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지는 아직도 젖어 있었습니다. 커피 얼룩이 넓게 번져 있었죠. 얼룩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쏟아진 커피처럼 이제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의 전화였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15해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2010년 3월이었죠.
저는 33살이었고 투자유치국 대리였습니다. 그때 타이응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노이에서 차로 2시간 반 거리인데도 투자자들 발길이 끊긴 곳이었죠. 여기 올 기업이 있을까요? 선배 간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논밭밖에 없었으니까요. 도로는 비포장이었고 전기도 들쭉날쭉했습니다. 공단이랍시고 만들어 놓은 부지엔 잡초만 무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해외 생산 실사단이 타이응우엔을 방문하고 싶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이요? 그 삼성이 우리 같은 곳이에요? 실사단이 도착한 날,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낡은 정장을 꺼내 입고 구두를 닦았죠.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수십 번 확인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초라했습니다. 보여줄 게 없었으니까요. 김현수 팀장을 처음 만난 건 성청사 회의실에서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악수를 나누는데 손에 땀이 났습니다. 타이응우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료부터 볼까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인구 통계, 노동력 현황, 토지 가격. 말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하노이나 호찌민에 비하면 모든 게 뒤처져 있었으니까요. 김현수 팀장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실사단을 태운 승합차가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저는 움츠러들었어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논밭을 보며 김현수 팀장이 뭘 생각할까 걱정됐습니다. 후보 부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논밭이었어요. 농부들이 모를 심고 있었고 소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팀장님,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 변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펼쳤어요. 부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죠. 여기 좋습니다. 네. 하지만 도로도 없고 전기도. 인프라는 만들면 됩니다. 김현수 팀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레반두원 대리님,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이곳 젊은이들은 배우고 싶어하고 일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면담한 분들 눈빛을 봤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았어요. 누군가 우리를 사람으로 봐준다는 게, 가능성으로 봐준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공장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기공식은 그해 9월에 열렸습니다. 논밭 한가운데 작은 단상이 세워졌어요. 지역 주민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포클레인이 첫 삽을 뜨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갔어요. 도로가 깔리고 전기가 들어오고 건물 골조가 올라갔습니다. 2011년 4월 공장이 완성됐죠. 그리고 5월 첫 제품이 생산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변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년 만에 고속도로가 연결됐어요. 2년 만에 병원이 들어섰습니다. 3년째엔 국제학교가 문을 열었죠. 쇼핑몰이 생기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노이로 떠났던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 공장 취직 소식을 듣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 민도 돌아왔습니다. 두원아, 우리 동네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냐? 민은 삼성 협력업체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2년에 승진했고 2013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협력업체 회계팀에서 일했어요. 2014년에 딸이 태어났죠. 딸아이 이름은 타인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김현수 팀장이 했던 말을 잊지 않으려고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타이응우에는 삼성과 함께 자랐습니다. 공장이 확장될 때마다 도시도 커졌어요. 일자리가 늘고 인구가 늘고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2018년에 투자유치국장이 됐죠. 삼성을 유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성이 베트남에서 가장 잘 사는 곳 중 하나가 됐습니다. 후배 직원이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인당 소득, 고용률, 산업 생산액,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그래프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하기도 했어요. 너무 많은 걸 삼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른 기업도 유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삼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있으니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협력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삼성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으니까요. 2019년 12월 삼성 타이응우엔 공장 준공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김현수 팀장도 참석했어요.
이제 임원이 돼 있었죠. 축하합니다. 레반두원 국장. 팀장님 덕분입니다. 아니, 이젠 이사님이시죠. 우리 함께 만든 겁니다. 악수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요. 2024년 2월이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법인세 실효세율 조정안. 문서를 펼쳤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글로벌 최저한세를 명분으로 기존 특별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이었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삼성의 연간 세금 부담이 5,200억 원가량 늘어나는 수치였어요. 이럴 순 없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삼성과 맺은 투자 계약서를 꺼냈어요. 2010년에 체결한 문서였죠. 계약 조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쓰여 있었어요. 특별감면 혜택은 20년간 보장된다고요. 아직 6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우이행차에 올랐습니다. 기획투자부를 찾아가야 했어요. 응우엔드 차관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대학 선배였지만 요즘은 대학이 불편한 사람이 됐죠. 권력을 얻고 나서 달라졌거든요. 레반두원 국장, 오랜만이군. 차관실에 들어서자 응우엔드가 책상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악수도 청하지 않았어요. 저는 공문을 책상 위에 놨습니다. 선배님, 이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과 맞지 않습니다. 계약? 자네, 세상이 바뀌었네. 글로벌 최저한세가 국제 흐름이야. 베트남만 예외일 순 없지. 하지만 약속한 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최소한 협의 기간이라도. 응우엔드가 손을 저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레반두원, 자네 아직도 모르나? 이제 우리가 갑이야. 삼성이 어디 가겠어? 베트남을 떠날 수 있겠어? 그 말투가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말했죠. 선배님, 삼성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선택지가 많습니다. 인도, 멕시코, 폴란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투자한 게 얼만데? 협력업체들은 어쩌고? 다 묶여 있어. 못 가. 응우엔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사람은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투자 규모, 매몰 비용, 이전 비용.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신뢰라는 단어요. 최소한 삼성 측과 협의라도 하시죠. 갑자기 통보하는 건 통보. 이건 주권국가의 정책이야. 협의할 사안이 아니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쩐마이였어요. 대학 동기였고 지금은 기획투자부 홍보국장이었습니다. 두원아, 커피 한잔 하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쩐마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헛수고야. 이미 총리실에서 내려온 결정이야. 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정치적 결정이야.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거지. 삼성 하나 때문에 멈출 수 없어. 쩐마이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질 건 없었어요. 삼성이 반발하면 어쩌려고. 반발? 할 수 있겠어? 여기 투자한 게 얼만데.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마이야,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움직여. 손절할 땐 과감하게 하지. 너무 걱정 마. 협상 카드일 뿐이야. 협상 카드.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부는 이걸 협상 카드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성 입장에선 어떨까요? 신뢰를 깬 파트너를 어떻게 볼까요? 타이응우엔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 홍보팀에서 온 문자였어요. 정부 측 세제 개편안 관련 공식 입장 발표 예정. 사전 안내드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식 입장이라는 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습니다. 창밖 삼성 공장 불빛을 바라봤어요. 언제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빛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15년 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기공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김현수 팀장과 함께 삽을 들고 웃고 있는 젊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삽으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미래를 파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 그 미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응우엔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공장 불빛만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빛이 꺼지지 않기를, 이 도시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기를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요. 오만이 부를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걸요. 삼성의 공식 입장문이 발표된 건 사흘 후였습니다. 오전 10시 이메일로 받은 보도자료를 읽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삼성전자는 베트남 정부의 세제 정책을 주권국가의 결정으로서 존중합니다. 다만 급격한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멕시코 등 대체 생산 거점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존중한다. 하지만 대체 거점. 두 문장 사이의 온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공손한 표현 뒤에 숨겨진 칼날이 보였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준비였죠. 응우엔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언론이 난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곧 대응 성명을 낸다고. 알아. 나도 봤어. 정오가 되자 기획투자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응우엔드 차관명이었어요. 베트남의 세제 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릅니다. 정책 변경 계획은 없으며 외국 기업들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둘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게 보였습니다. 이러다간 정말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 총무팀에서 온 전화였어요. 국장님,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법인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정훈 법인장님이요?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닷새 후였어요. 닷새. 그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공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20대 젊은이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 집으로 향하는 모습들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알까요? 자기 직장이, 자기 월급이, 자기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한 젊은 여성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지나갔습니다. 응, 다음 달에 전세 계약해. 월급 올랐으니까 괜찮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확신이, 저 안정감이 얼마나 갈까요? 집에 들어서자 아내 란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11살 된 딸 타인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고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 삼성이 인도 간대요. 타인이의 물음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벌써 학교까지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그냥 뉴스일 뿐이야. 걱정 마. 친구 아빠도 삼성 다니는데 걱정된대요. 아내가 타인이를 말렸습니다. 숙제나 해. 어른 걱정은 어른이 할게. 하지만 란의 눈빛도 불안해 보였어요. 란도 협력업체에 다니니까요. 삼성이 흔들리면 협력업체는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밤에 뉴스를 켰습니다. 경제뉴스 첫 꼭지가 삼성 이슈였어요.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의 대체 거점 검토 발표 이후 타이응 우연성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응우엔드 차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협박성 발표로 정책을 바꾸려 해선 안 됩니다. 베트남은 더 이상 을의 입장이 아닙니다. 협박성 발표. 그 단어에 저는 리모컨을 놓쳤습니다. 정부는 정말로 모르는 건가요? 삼성이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출근하자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보낸 탄원서였어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삼성 물량이 줄면 우리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원 200명 가정이 달렸습니다. 제발 막아주십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들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막아달라고요? 저도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응우엔탄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판반민 성장님이 부르십니다. 성장실로 갔습니다. 판반민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레반두원 국장, 해결해야 합니다. 성장님, 중앙정부와 협의하십시오. 삼성을 설득하십시오. 뭐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목소리에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어요. 그저 해결하라는 명령만 있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삼성 공장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드나들고 노동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폭풍 전 고요라는 걸요. 조용할수록 더 무서운 폭풍이 온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5해 전 김현수 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요.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앙정부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금이었고 권력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눈에 보이는 건 뭘까요? 아마 신뢰였을 겁니다. 깨진 신뢰요.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도 뉴스를 검색했어요. 인도 정부가 전자제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삼성에게 선택지는 많았어요. 베트남만이 아니었죠. 오히려 베트남이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응우엔드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이 햇빛이 언젠가 꺼질까 봐요. 7월 들어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낮 기온이 섭씨 38도를 넘나들었어요. 에어컨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치솟았죠. 전력공사에서 경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정. 산업시설 일부 감축 운영 협조 요청. 협조 요청. 그 단어가 불길했습니다. 저는 즉시 전력공사 타이응우엔 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사장님, 삼성 공장은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번 멈추면. 국장님, 저도 압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국민 생활 전력을 우선해야 한다고요. 그럼 최소한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준비라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은 오지 않았습니다. 7월 16일 오후 2시, 저는 협력업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삼성법인 총무팀, 생산관리팀, 시설팀, 동시에 여러 부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 공장에 단전됐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공장으로 달려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평소엔 돌아가야 할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죠. 박 팀장을 만났습니다. 생산관리 총괄이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평소 침착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클린룸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클린룸. 반도체를 만드는 초정밀 시설입니다.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먼지 하나 없어야 하죠. 그런데 전기가 나가면요. 공조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습도 조절도 안 되고 비상 발전기는요. 가동했지만 전체 커버는 안 됩니다. 핵심 설비만 겨우. 저는 전력공사 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가 간 끝에 연결됐어요. 지사장님, 지금 삼성 공장이 멈췄습니다. 당장 복구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거지역 전력 공급이 우선입니다. 사람보다 공장이 중요하냐는 겁니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 최소한 언제 복구됩니까? 저녁 8시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시간 동안 클린룸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이었어요. 응우엔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만에 받았어요. 차관님, 지금 삼성 공장의 단전이.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더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업만 예외일 순 없죠. 하지만 클린룸이 오염되면 손실은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레반두원 국장, 우선순위를 생각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클린룸 오염이 뭘 의미하는지요. 박 팀장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국장님, 현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온도가 섭씨 28도까지 올라갔어요. 습도는 60%를 넘었고요. 그럼 생산 중이던 웨이퍼는 전부 폐기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설비 점검도 다시 해야 하고 최소 2주일은 걸립니다. 2주일. 그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2주일이면 납기를 못 맞춥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공장 정문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불안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국장님, 저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산이 멈추면 걱정 마십시오. 회사가 보상할 겁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걸 노동자들도 느꼈을 거예요. 한 중년 여성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출 갚아야 하는데,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다른 노동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공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그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8시보다 2시간 빨랐어요. 건물에 불이 켜지고 기계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미 늦었어요. 박 팀장과 함께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거쳐 내부로 들어갔죠.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섭씨 25도였어요. 정상 온도인 22도로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였습니다. 웨이퍼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팀장이 검사 장비를 작동시켰어요. 화면에 데이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경고 표시들이 가득했어요. 오염됐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치의 10배입니다. 습도 변화로 인한 결함도 보이고 전부 폐기인가요? 네. 4,000장입니다. 4,000장.
한 장당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비는요? 정밀 검사 들어가야 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일부 센서가 오작동하고 있어요. 캘리브레이션 다시 해야 하고. 박 팀장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귓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여전히 모여 있었어요. 제게 답을 기대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우핸드였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았습니다. 복구됐다면서요? 다행이군요. 다행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6시간 단전으로 수십억 원 손실이 났습니다. 생산 복구에 2주일 걸립니다. 이게 다행입니까? 레반두원 국장, 진정하십시오. 그 정도는 삼성이 감당할 수 있죠. 그 정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란과 타이니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타이니가 물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정전됐어요. 삼성 공장도 정전됐대요? 응, 그랬어. 괜찮아진 거야? 괜찮냐고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요. 그날 밤 뉴스에서 삼성 단전 사고가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다뤄졌어요. 폭염 뉴스에 묻혀버렸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삼성 공장 불빛이 보였어요. 다시 켜진 불빛이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신뢰에 금이 갔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전 사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이 조용해진 거예요. 항해 성명도 없었고 언론 플레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공장을 돌렸어요. 손실 규모가 언론에 보도됐지만 삼성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짧은 답변만 냈습니다. 응우핸드는 이걸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죠? 결국 굴복했잖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못 떠난다고요. 7월 23일 중앙정부는 세제 개편안 최종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9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삼성의 침묵을 동의로 해석한 겁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폭풍 전 고요 같았어요. 응우엔탄, 삼성 쪽 동향 파악 좀 해봐.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건 없습니다. 평소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너무 평소 같아서 이상해. 국장님 과민한 거 아닙니까? 걱정 너무 마세요. 하지만 저는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8월 들어 작은 신호들이 포착됐습니다. 삼성 임원들이 인도를 자주 방문한다는 정보였어요. 공식 일정은 거래처 미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인도 어디를 갑니까? 구자라트주랍니다. 거기 전자산업단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구자라트. 인도 정부가 전자제조업 허브로 키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협력업체 대표들도 감지했습니다. 한 부품업체 사장이 찾아왔어요. 국장님, 삼성에서 갑자기 재고 축소하래요. 주문량을 30% 줄이겠대요. 30%요? 네. 이유는 안 알려주고요. 그냥 본사 방침이래요. 다른 협력업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문 감소, 계약갱신 보류, 신규 투자 중단,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조용히 규모를 줄이고 있었어요. 티나지 않게 서서히요. 8월 12일.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후 3시 로이터 속보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 40% 인도 이전 확정. 구자라트주 신규 공장 착공 발표.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이 떨렸어요. 기사 전문을 읽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인도 구자라트주의 연간 생산 능력 5천만 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베트남 타이응우엔 공장 생산량의 40%에 해당한다. 2025년 3월 착공, 2026년 1월 가동 예정이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췄습니다. 5천만 대, 협력업체 200곳, 직접 고용 4만 명, 간접 고용 12만 명,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언론사, 협력업체, 성정부 간부들 모두가 확인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요. 응우엔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판반민 성장님이 알아, 간다. 성장실로 가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판반민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사전에 몰랐습니까?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히 숨길 수 있었는지요. 중앙정부랑 얘기해보겠습니다. 하노이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우엔드 차관실이었어요. 비서가 받았습니다. 차관님은 회의 중이십니다. 긴급합니다.
삼성 이전 건인데. 알고 계십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중에.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에요. 1시간 후 응우엔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반두원 국장.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황이 묻어났어요. 막아야 합니다. 삼성을 설득하십시오. 차관님, 이미 발표했습니다. 인도 정부와 계약도 끝났어요. 그럼 뭐라도 해야죠. 규모를 줄이든지 기간을 늘리든지.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협상이 아니라는 걸요. 차관님, 늦었습니다. 뭐가 늦어? 자네가 유치한 공장 아닌가? 책임지고 막아. 소리를 지르는 응우엔드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거죠. 자신이 뭘 잃었는지요.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차관님이 삼성 말을 들으셨어야죠. 레반두원, 감히 상관에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녁 뉴스는 삼성 이전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 분석했어요. 베트남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어요. 인도의 승리입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삼성을 가져갔죠.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숫자와 그래프 뒤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란이 울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왔어. 삼성 물량 줄면 우리 같은 협력업체는 란을 안아줬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타인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무것도 아니야. 삼성 때문이지. 친구들 아빠들도 걱정한대. 11살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 삼성 공장을 봤어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죠. 저 불빛의 40%가 곧 꺼진다는 걸요. 침묵. 삼성의 침묵이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어요. 떠날 준비요. 우리는 그걸 오판했습니다. 아니, 오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업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신뢰가 깨지면 조용히 떠날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도 언론을 검색했어요. 구자라트주 환영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인도 선택, 구자라트의 4만 개 일자리, 누군가의 상실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만의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걸요. 발표 다음 날부터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이었어요. 국장님, 저희 공장 문 닫아야 합니다. 직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8월 14일 협력업체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성청사 대강당이 꽉 찼어요. 400여 개 업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제가 단상에 올랐을 때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유치했으면 당신이 막아야지. 우리 먹고 살 길을 어떻게 해줄 겁니까? 손을 들어 진정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최선을. 최선이 이겁니까?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응사장이었어요. 플라스틱 부품 만드는 업체 대표였죠. 6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국장님, 저는 20년 전 삼성 따라 여기 왔습니다. 고향 땅 팔아서 공장 세웠어요. 직원 300명 먹여 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삼성 물량이 40% 줄면 저희는 60% 줄어요. 규모의 경제가 무너지니까요. 문 닫아야 합니다. 300가정이 거리로 나앉습니다. 응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국장님, 제발 뭐라도 해주십시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겠습니다. 고용유지 보조금, 운영자금 대출. 그게 얼마나 됩니까? 몇 달 버티다 결국 망하는 겁니다. 다른 대표들도 술렁였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소리들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응우엔탄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경제 영향 분석 나왔습니다.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 고용 감소 4만 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2만 명, 성인구의 8%였어요. 협력업체 중 30%는 6개월 내 폐업 예상입니다. 30%면 126개 업체입니다. 126개. 각각의 숫자 뒤에 가정이 있고 삶이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변화가 눈에 보였어요. 상가에 임대 표지판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공사 중이던 건물들이 멈춰 있었어요. 사람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렀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국장님,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일주일 만에 10%요. 더 떨어질 겁니다. 쇼핑몰에 갔습니다. 평일 저녁인데 한산했어요. 예전 같으면 사람들로 붐볐을 시간이었습니다. 한 매장 주인이 말했어요.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불안해서요. 공포가 소비를 얼렸고 소비 감소가 또 다른 실직을 낳고 있었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그날 밤 국제뉴스를 봤습니다. 인도 구자라트주 기공식 장면이 나왔어요. 인도 총리와 삼성 부회장이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었죠. 인도 정부는 삼성에 10년간 법인 세면제, 토지 무상 임대, 인프라 구축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놓친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죠. 5만으로요. 다음 장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가 베트남 투자 등급을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뉴스였어요. 삼성 이전 사태는 베트남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도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미노였습니다. 삼성이 시작이었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실제로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캐논이 베트남 증설 계획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폭스콘은 투자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인텔도 재검토에 들어갔죠. 베트남 리스크. 언론이 만든 새로운 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리스크가 됐어요. 집에 가는 길에 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받는데. 희망퇴직? 삼성 물량 줄어서 인원 감축한대. 40명 자를 거래. 란의 회사는 직원이 150명이었습니다. 40명이면 4분의 1이었어요. 당신은 괜찮겠지? 모르겠어. 회계팀도 줄인대. 집에 도착했을 때 란이 타인이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갈까요? 타인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가야 돼. 왜? 친구가 그러는데 삼성 없어지면 타이응 후엔 떠나야 한대. 11살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삼성 다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그럼 조금만 없어져? 조금만 없어져도 큰일이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밤에 뉴스에서 거리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삼성 노동자들이었어요. 제 꿈은 삼성에서 10년 일하고 고향에 가서 작은 가게 차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20대 여성이 울먹였습니다. 애 둘 키우는데 학원비를 어떻게 내요? 대출도 있는데. 30대 남성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꿈을 가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15해 전 김현수 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하지만 중앙정부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숫자만 봤습니다. 세금, 권력, 자존심만 봤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요.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삼성 공장 불빛이 보였어요. 40%가 줄어든다는 그 불빛죠. 도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명확하게요. 8월 20일 이정훈 법인장과의 면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삼성 베트남 본사로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로비를 지나며 직원들을 봤습니다.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지만 표정들이 무거웠어요. 자기들 미래도 불확실했을 테니까요.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법인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정훈 법인장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5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단정했고 표정은 침착했죠. 레반두원 국장님, 앉으십시오.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제 손인지 법인장 손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오늘 찾아온 이유는 압니다. 이전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거죠?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탁드립니다. 규모를 줄이시든 기간을 늘리시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정훈 법인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파일을 하나 꺼냈어요. 이거 보십시오. 타임라인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2월 세제 개편안 통보, 3월 협의 요청 거절, 4월 언론 공방, 7월 단전 사고, 모든 게 기록돼 있었어요. 우리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삼성이 어디 가겠냐고 하셨죠. 갑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클린룸 단전 사고 때 손실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0억 원입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도 그때 최선을. 국장님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한 겁니다. 삼성에게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당신들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고요. 이정훈 법인장이 일어나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공장이 보였어요. 저 공장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렸는지 아십니까? 설계하고 짓고 장비 들여오고 사람 교육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0년의 시간을. 신뢰도 10년 걸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장님,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약을 믿었습니다. 20년 세제 혜택을 약속받았고 그걸 믿고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뒤집었어요. 그것도 협의 없이요.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국제적 흐름이 핑계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점진적 조정, 보상책 마련, 충분한 협의 기간. 하지만 정부는 선택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기를요. 이정훈 법인장이 다시 앉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국장님, 삼성은 70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함부로 떠나지 않습니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신뢰가 깨졌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40조로도 400조로도 못 사요. 한번 깨지면 끝입니다. 법인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발, 노동자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협력업체들을, 이 도시를.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법인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타이응우엔 공장은 유지하겠습니다. 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 60% 생산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고용도 그대로고요. 해고는 없을 겁니다. 정말입니까? 네. 다만 신규 증설은 인도로 갑니다. 앞으로 늘어날 물량은 전부 인도에서 소화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막을 수 없었어요. 이정훈 법인장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노동자들에겐 죄가 없으니까요. 정부가 약속을 어겼지만 노동자들은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교훈입니다. 교훈? 협박은 파트너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떠나게 만들 뿐이죠. 그리고 떠날 때는 조용히 떠납니다. 소란 피우지 않고요. 이정훈 법인장이 일어섰습니다. 면담이 끝난다는 신호였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만약 정부가 처음부터 협의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이정훈 법인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세율 조정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문제였어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대화였다면, 존중이었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완전한 파국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긴 건 아니었어요. 많은 걸 잃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응우엔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님, 삼성이 60%는 유지한답니다. 해고도 없고요. 다행이군요.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덧붙였어요. 하지만 차관님, 우리는 졌습니다. 신뢰를 잃었으니까요. 레반두원 국장, 앞으로 어떤 기업이 베트남을 믿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를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삼성 공장이 보였어요. 60%. 숫자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잃어버린 40%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서 란과 타이니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공장은 그대로 유지된대. 정말? 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타이니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막은 건 최악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15회 전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기공식 날의 사진이었어요. 젊은 제가 김현수 팀장과 웃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사람. 결국 사람이었어요. 정부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봤죠. 그래서 졌어요. 삼성은 사람을 봤습니다. 노동자를 봤어요. 그래서 교훈을 남겼습니다. 복수 대신 교훈을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삼성 공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간판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저 간판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신뢰의 난 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남으니까요. 차를 세우고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 서 있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기억하는 것, 교훈을 새기는 것, 오만이 무엇을 부르는지,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떠남보다 무서운 건 조용한 이전이라는 것을요.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하려 할 때 저는 말할 겁니다. 타이응우엔을 기억하라고요. 삼성을 기억하라고요. 5,200억의 욕심이 300조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걸요.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사무실로 가야 했어요.
남은 60%를, 남은 사람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게 저의 몫이었습니다. 끝까지요.